자리를 그럼 셋업 해놓고 우리가 그 승환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어그리먼트가 이쪽이었죠? 여기가 어그리먼트였어요? 여기가 디스어그리먼트? 그럼 오늘은 여기가 어그리먼트, 여기가 디스어그리먼트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그리먼트에 좀 더 강하다. 그러니까 100% 없고 이분법론적으로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좀 더 어그리먼트에 강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요. 디스어그리먼트가 강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세요. 자리 옮기세요, 지금. 자, 그러면 그 교생 실습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특별한데 교생 실습을 가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간 분도 있고 이러니까 간접적인 indirect experience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승환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발표해달라고 승환이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승환이가 나와서 한번 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승환아. 마이크 안 써도 되나요? 네 편할 때, 네 편할 때. 여기 오가 되는 건가요?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교생실 갔다 온 수학교육 98학번 문성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국내 교생이 아니라 그 방콕으로 갔다 왔는데 갔던 방콕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제가 갔던 4월에 평균 온도 40도 정도? 밤에 30도 정도였던 매우 더운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장마철보다 습하진 않아서 그냥 살만 해요. 그냥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근데 바람이 따뜻하게 좀 시원하게 불진 않고 따뜻하게 부는 나라인데 근데 뭐 실습하는 데는 학교 실내는 항상 16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춥고 저 병 걸렸거든요. 맹방병. 그래서 괜찮은 곳인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왜 국내 교수를 안 가고 해외 교수를 갔느냐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이 앞에 대일고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생만큼은 교생 실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도와가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수업을 꾸려봤기 때문에 한 달에 20시간 정도? 그래서 약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수업을 꾸려봤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국내 교수를 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교사에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제가 멀리 관광차 간다는 데가 불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정말 그 불순하다 딱 떨어져가지고 한 4주 정도에서 교생을 3주 했거든요. 제가 일주일 휴교해가지고 이 휴교를 하는 이유는 3주 차에 태국에서 가장 큰 축제가 송크란이라고 있는데 막 광란의 도시예요. 막 전국이 태국은 잘 사는 건 아닌데 약 한 달 동안 축제라거든요. 그러니까 막 북부 지역부터 남부 지역까지 매일 내려와요. 한 3일로 내려오는데 그 길거리 가다 보면 물 맞고 오토바이 타고 가도 물 맞고 막 미친 나라예요. 그랬었는데 그 가서 거기 학생들이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일단 현재 방콕 학교는 다른 국제학교가 현재 30개 정도 있거든요. 막 필리핀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제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설 학교여서 아직 자리가 덜 잡힌 학교입니다. 학생 수도 이제 한 반이 아니라 한 학년당 10명 정도여가지고 제가 갔을 때 7학년 중1부터 고3까지 다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안타깝냐면 거기 선생님들은 몇 분 안 계시는 수학 선생님 한 분 딱 한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이 중1부터 고3까지 다 맡으시는데 보통 수업 하나를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2학년 7반, 8반, 9반, 10반을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 준비해서 4번씩 써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매번 준비해야 되니까 힘들고 혼자서 시수를 일주일에 26개를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빡세시죠. 근데 그 반동으로 저에게 많이 맡기셔서 그런지 저도 한 달 동안 일단 그 지도만 50개 땄어요. 제가. 그래서 수업도 50개 들어갔고 최소한. 근데 바꿔 말하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교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한 분이 저도 가르치고 학생도 가르치고 게다가 잡무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잡무 그런 거를 제가 못 배웠죠. 근데 사실 교재 나가서 잡무를 배워서 얼마나 배우겠냐 싶은데 그 정말 수업하는 스킬들, 방법들, 그 나만의 그 커리큘럼 짜는 거 그런 것만 배워도 충분히 가치 있다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 생각하지만 제가 갔던 그곳은 시골 분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딱 60명 있는데 야자의 개념이 정말 밤에 하는 자습이에요. 우리가 아침 7시 반에 2시 시간에 수업 끝나요. 그러면 방과후 수업 1시간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것도 되게 멀어서 다 셔틀버스 이용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세요. 막 혼다 CBR 400 큰 거 막 그런 거 타고 막 오시거든요. 학생들 다 셔틀버스 이용하고 다니고 셔틀버스 한번 놓치면 학교를 못 올 정도로 멀어요.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학교 위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가지가 강남이고 저희 숙소가 안암에 있다 치면 학교가 의정부에 있어요. 딱 그 경계 라인, 의정부 가는 경계 라인. 학생들이 그래서 강남, 한국 사람들은 태국에서 잘 사는 편이라서 태국이 강남에 사는데 거기가 가려면 애들 이제 미치는 거죠. 1시간 반, 많은 2시간도 걸리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오는 애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와 종례 시간이 없고 청소 시간도 없었어요. 청소 시간 없애고 청소하시는 분들 쓰시는 거고 그랬었는데 또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생이었는데 거기 커리큘럼이 특례라고 해서 국어랑 영어를 잘하면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수학이 비주류 과목이에요. 일주일에다 4번만 들어가면 되는 비주류 과목이라서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봤자 적응 안 된다고 다 문과를 지원하거든요. 문과 가도 적응 안 되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굉장히 부담 없이 제 나름대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거긴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선행학습이라는 걸 상상도 꿈꾸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잘하는 똑똑한 애도 있고 뭐 멍청한 애도 있긴 한데 제가 수업을 구성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제가 상상했던 그 수업이 만들어져요. 정말 좋은 수업이라서 배울 점 많았고 근데 그 기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 부수적인 학교 업무들은 못 배운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 대한 그 교감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고 이게 한 학년 10명이니까 중1부터 고3까지 딱 66명이었거든요. 66명 다 친해졌거든요, 정말. 게다가 항상 교생을 하면 그 4주 중에 1주는 휴교하게 돼 있어요, 방콕은.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저희끼리 논 게 아니라 매일 학생들이랑 놀았거든요. 저희는 태국말도 안 통하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학생 몰래 꼬드겨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막 당일치기로 파타야 가려 했었는데 1박 2일 갔다 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클럽을 가요. 그거를 이제 잘 선도했죠. 네. 거기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민증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 그래서 학생들이 중 2, 3때부터 간대요, 클럽을. 게다가 한국인들을 굉장히 신경 안 쓴대요. 나이를 신경 안 쓰고 돈 많이 낸 사람들이니까. 웰컴. 그러는데 뭐 제가 있는 동안은 안 갔죠, 아마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주말 가장 마무리하면서 약간 부수적인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크랑 기간 동안 빼고 주말 빼고 나니까 그냥 15일 정도를 제가 관광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주변에 방콕에 있는 곳도 돌아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파타야도 돌아다니고 전체 뭐 방센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해양 도시도 갔다 다니고 축제도 즐기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고 휴가 같은 교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회가 되면은 외국에 교생시설 그렇게 나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디프런 컬처에서는 디프런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있고 디프런 에듀케이션 시스템 그 티칭 메서드와 그 티칭을 고민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승관이가 아무튼 좋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그 디스커션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룹 지난번에 짰던 거 기억나죠? 이게 그룹 프리젠테이션 플랜이에요. 그룹 1, 2, 3가 5월 30일, 그 다음에 4, 5, 6가 6월 5일. 6월 6일은 알죠? 휴강하는 거? 네. 그래서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룹 7, 8, 9가 6월 12일. 그룹 10과 11이 6월 13일이에요. 질문 있어요? 그룹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5월 30일.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룹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표상과 창의력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룹 발표하기 전에 최종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룹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자, 없으면은 지난번처럼 매니플러티브에서 생각을 해보죠. 어그리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어그리먼트 쪽으로.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래요? 랜덤 셀렉션 또 프로그램 가져와야 되나? 이제 자발적으로 할 때가 됐잖아요. 자, 어그리먼트 쪽에서 수학적 창의력을 위해서 교육 기자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그리고 그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승범이부터 시작해봐. 승범이부터. 저는 수학 기자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학생들 창의력이랑 인성을 증진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반대하는 사람분들도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기보다는 아마 그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여태까지 저희가 받은 수업은 칠판에다 선생님들께서 적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각자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수학 지식을 이해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재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책에다 적으면서 이해했던 것 이해해도 실제로 만져보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얻게 되는 결과물은 전혀 같을지라도 그거를 얻게 되는 방식이 다르면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결과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그것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너무 획일적인 방법으로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식을 얻었는데 그런 방법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반론이나 아니면 동의나. 네, 성수. 저번에는 반대였는데요. 반대에 서면은 현실적 제약으로 그냥 무조건 V로 붙이면 거의 극점 독생인 것 같아서 현실적 제약은 제외하고 저는 일단
단순히 창의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학적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교구들을 이용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 이해가 좀 더 쉽게 낼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에 들었던 것도 중어동 같은 것도 사용을 하면은 사실 중학교 1학년에 공간도형이 이제 나오게 돼서 정사면체 이제 직접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6면체나 8면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면체, 20면체까지는 겨우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그냥 그 그림 보여주는 게 단데 이걸 직접 중어동 같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함으로써 그것들의 특징이나 뭐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좀 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굳이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뭐 자유자재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쓴 건 일단은 창의성이랑 기자재랑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비롯해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일단 수업 교수 방법 중에서 설명식 교수 방법보다 기자재식 수업이 더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같은 개념을 가르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학생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닌 학생들이 수업에서 그 기자재를 통한 학습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수학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기자재 자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극단적 교수 현상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할 수 있는 안 그래도 기자재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걸 확인해서 같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기자재 수업에 가장 큰 맹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저도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비즈니스에 갔을 때 비즈학대를 이용해서 연구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비즈학대라는 게 제가 수교제 시간에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얘들은 그냥 이걸 맞추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맞추고 나서도 가로 세로 높이가 인수가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선생님이 이거 맞췄는데 답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 기자재로 수업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3분의 1조차 되지 않고 거의 이걸 쌓는다든지 아니면 젠자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오히려 되게 제가 조별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제 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막 쌓고 떨어뜨리고 그런 게 너무 있어서 기자재에 아이들한테 집중이 돼서 제가 수업을 더 풀자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자재 그 자체에 대한 아주 취약점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이 아주 키포인트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자재 활용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진단을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굳이 이걸 통해서 그 개념을 가르쳐줘야겠다는 그런 틀에 갇힐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직접 뭐 진단하면서 뭔가 이거를 진가를 어떻게 쌓았더니 이게 어떻게 안 쓰러지더라고 이런 거를 비록 원래 수업 주제는 이거였지만 그걸 이제 그 수업을 아예 진행을 할 때 대수학대를 가지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자 무슨 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직접 이제 탐구하는 활동으로 그거를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토론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굳이 대수목대를 이용해서 굳이 인수분해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면 물론 그건 도구를 잘못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학생들의 창의성이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뭐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그 간이식 어떤 수업 중심에서 이제 활동식 수업을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과 같은 프로덕티브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 형성 플러스 뭐 어떤 새로운 학습의 국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지적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그건 좋은 지적이에요. 예. 같은 기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제가 창의성과 수학 교육에서 기자재 활용이 가장 큰 어긋나가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 다양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아주 좋은 지적인데 대수막들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한다. 특히 우리 준호동 갖고 했을 때도 시키는 거 말고 다른 거 만들죠. 그리고 기자재 구체물들 갖고 있으면 잘 만들어요. 근데 창의성에 대한 조금 이제 수학적 창의성, 수학 과목으로 창의성을 갖고 왔을 때 이제 갖고 와야 되는 생각은 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학 개념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수학에서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구체물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구체물이 쉬우니까 가능해요. 수학 개념은 굉장히 극도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애들 창의성을 갖다 하려니까 안 되죠. 추상성 어려우니까. 구체만 갖다 냈다 두면은 만지고 뭐 새로 껴놓고 하니까 얘가 좀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좀 들어들어 야, 너 되게 창의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구체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발상이 다시 추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해요. 저는 다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얘기를 또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뭔가 그 기자재로 초점이 옮겨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좀 저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역할이 학생들이 기자재에 흥미를 갖는 건 좋지만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를 통제하는 게 수업 시간에 있는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획일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받아가지고 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자재를 많이 학생들이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너무 좀 튀는 행동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자재가 자꾸 구체물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옮겨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거랑 전혀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삼각형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진짜 좀 형식적으로 진짜 막 정의랑 증명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분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되게 직관적으로 진짜 모양을 보면서 그럴 것 같아서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마다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인수분해도 선생님이 직접 칠판에다 쓰면서 직접 전개해주면서 그거의 역과정으로 인수분해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수막대를 이용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더 자기가 이제 이해하는 데 쉬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각자 학생들이 똑같은 지식을 얻는데 이해하는 방식이 편한 거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지식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지식의 어렵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양한 학생들이 똑같은 지식을 얻는데 각자 자기가 되게 채택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저는 좀 똑같은 오히려 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은 이제 수학 교육학 이론에 의하면은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지난해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지각적 다양성 원리는 지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지각하는 방법론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승범이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한 가지 방법론이 더 좋냐, 두 가지 방법론이 좋냐, 세 가지 방법론이 좋냐라고 했을 때 만약 저희가 능력만 된다라면은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죠? 활동을 잘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컨트롤이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또 네. 계속 이제 제가 지적했던 거랑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 계속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은 저 같아요. 그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주는 거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차실 다룰 표현 부분에서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이제 역으로 기자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물이잖아요. 그거가 표현할 수 있는 데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지각 구체물을 가지고 볼 수, 예를 들어 저번에 7교 같은 이런 뭐였지, 피타고라스 정리 만들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삼각형을 막 짜맞추는 거.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삼각형 몇 개 안 되죠. 그걸로 한쪽 각도 1도, 다른 쪽 각도 1도, 나머지 각도 170. 그런 삼각형 같은 거 지각 못 하잖아요. 구체물은 내 앞에 놓여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좀 눈에 보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형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서로 제약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커요. 다른 학생들도 좀 해보세요. 네, 그 좋은 지적이었고요. 뭐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요. 허분이가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인 조작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쓰자면은 과정과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수학적인 개념은. 근데 우리 수학적인 개념이 형성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오브젝티피케이션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어떤 수학적인 개념 대상화를 만들어야만이 그게 정말 수학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에서 멈춰버리면은, 대상이 되지 않고 과정에서 멈춰버리면 과연 그게 수학적인 사고로서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죠? 이제 대상화라 그래요, 수학 교육에서는. 저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어렵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재를 활용한다는 게 이제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창의성을 신장시킨다고 땡구름 잡기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재도 그냥 하나의 방식을 강요해서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창의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어떤 개념을 알고 창의성을 발휘를 하려면은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머릿속에 들어오고 체득이 돼야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기자재가 아무리 어떤 한 가지 방식을 강요한다고 해도 실제 책으로 글씨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해가 쉽고 학생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번 책을, 교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 그런 이유 때문에 수학 기자재를 사용하는 게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적고요. 잠깐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막 디스커션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했는지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수학적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죠?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 자체이기 때문에 수학 자체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개하자면은 그 추상적인 개념 자체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측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좌작이 아니죠. 구체적인 자, 구체적인 조작을 하는 기자재는 분명히 그 새로운 수학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에요. 그죠?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냐. 근데 그 추상적인 걸 계속 추상적으로 접근하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작이 필요한 어떻게 기자재를 가지고 첫 개념을 소개시켜주면은 학생들이 더 쉽게 어떤 추상적인 수학적인 개념을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론이나 아니면 동의. 저는 이제 제가 그 하노이탑 그거 하면서 이게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추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그 학생들이 무수학자가 되고 그럴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제 활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자재를 통하면은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수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전에 이런 것처럼 learn by doing, 뭐 doing mathematics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doing mathematic은 수학 교육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관심이 있어도 예를 들어 제가 딱 앉혀놓고 있잖아요. 1시간만 계속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99%는 졸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만 앉아서 한마디로 말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눈만 또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그게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이 인식론 자체가 굉장히 보링해질 수밖에 없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doing activity, doing mathematic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하게 하자. 이해하겠죠? 수학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doing이란 그 mathematic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그 수학을 하게끔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희가 지적한 것처럼 기자재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해들이 doing mathematic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또 그것도 좋은 포인트였고요. 네. 저도 찬성하는 의견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국제적 되게 특수한 경우만을 기자재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특수한 것도 사고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자재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걸 추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이게 창의성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기자재를 사용하면 그냥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칠판에 계속 설명만 하면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기자재를 사용하면 분위기가 보다 편안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자재를 사용했을 때 좀 더 다양하게 학생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재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수업했던 것 중에 하노이 탑을 보면 하노이 탑을 봤을 때 그거를 바로 점화식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애도 있겠지만 직접 귀납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열이 이렇게 추론된다. 그리고 그게 자세히 보면 앞에 과정을 다 반복하는 건데 그걸 직접 바로 수열로 나타내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훨씬 다양한 이해를 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수학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그 언어를 이용해서 교재랑 뭐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언어에 한정된 수업을 했을 경우보다 기자재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지각적 다양성 이런 거를 자극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 언어로 뭔가를 배우는 게 가장 쉽지만 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몸의 감각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예가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눈과 귀를 쓸 수 없이 시청각을 쓸 수 없었지만 몸의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눈과 귀가 보이는 사람도 그런 자극을 좀 교사가 시켜줘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대뇌를 이용해서 보통 뭐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몸에 기억이 되는 그러면은 뭐 손에도 자극할 수 있고 몸의 감각을 좀 자극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오감이 있는데, 그죠?
스토리텔링 메서드는 어떻게 보면 창의력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듣기하고 제일 많이 관련이 있어요. 교육 기자재는 이 터치감하고 제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표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시각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아주 좋은 측면에서 지적해 줬어요. 네, 또. 교육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놀이기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에서 가장 좋은, 그 점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창의성의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이런 판서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언어로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정해진 형식에서밖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알려준 것을 배우고 또는 선생님이 풀으라고 내준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면 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한 조호동 수업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활동이 축구 모형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편에서 봤는데 조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눈사람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학교에서 현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학생들이 그것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것 자체 과정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종호동에 대해서 종호동뿐만 아니라 뭐 상학형, 하학형, 5학형에서 이해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야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을 이끌어낸다는 거에서 좀 자연스러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씀하신 거 찬성하는데, 일단 여기 매니플레이트 메터를 이용하는 수업에 대해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수업을 굳이 판사로만 생각하시는데, 여기 매니플레이트 정의된 게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PPT나 영상, GSP만 이용해도 충분히 12각형, 20각형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판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이쯤에서 현실성을 한번 언급해서 저희의 좀 기세를 끌어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교구를 사용하면 과연 어떤 창의성이 개발되는지 그걸 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학 수업 시간에 저희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전문적 지식을 수반해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길어질 거야 라고 추측해서 가르치는 거는 단지 교육적 실험이 아닐까. 학생들 소중한 그 학업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실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대학에서 커리큘럼 보면 교육 기자재 관련 수업이라 하면 지금 본 수업이랑 수교재 연구 딱 2시간이거든요. 보면 전공 제가 찾아봤는데 한 20개 정도의 전공 수업이 있어요. 그 중에 딱 2개, 한 10% 정도 배우는데 그것도 제 수업이 전면적인 게 아니라 단 일부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창의성 수업은 과연 학생들로 하여금 가면 창의성이 개발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 같고, 또 하나 전체를 반박하자면 과연 이 기자재를 활용한 창의성 개발 수업이 과연 이 수업을 어느 시간에 사용할 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 수업 시간에는 정말 불가능한데, 일단 방과후 수업 시간이라면 창의성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정규 수업이라 치면 일단 우리가 짜야 되는 커리큘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커리큘럼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학생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의무이고, 그 커리큘럼 만들고 싶으면 장기가 짜져 있는데 아까 대수막대를 가지고 판을 치면 다른 창의성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같은 경우는 단기간의 시점에서는 오케이. 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저희가 짰던 커리큘럼 망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짰던 학생들이 기대하는 창의성 개발을 오히려 표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지적이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 또 한번 예비교사로서 또 수업을 진행시켜갈 사람으로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의 배경이 없는 교육 기자재를 통한 실용적 수업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보는 관점에서의 창의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보는 관점에서의 창의성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그죠? 실제 학생들이 얻는다는 측면을 강조했을 때 충분히 이제 디베이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창의성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인식론적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보기에 교사들이 보기에 어떤 측면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럼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그 교육 방식이 PPT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굳이 판서로만 생각하냐 이렇게 하신 거는 저번에 교생과 했을 때 저희가 토론한 내용 중에 스토리텔링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스토리텔링과 대비되는 저 교육 방식을 다 한 거고 이번에 기자재하고 비교를 한 거니까 이제 이번 주제는 자연스럽게 그 기존의 수업 방식은 판서로만 하는 수업 방식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지식이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자재를 사용한다는 게 기존의 수업 방식을 다 뒤집어 엎고 기자재를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요. 기자재를 수학 교육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수업을 도움을 주자는 건데 당연히 그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 기자재를 사용하려면 지식의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그 기자재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는 게 선행이 돼야 하고 기자재를 사용하고 나서 그 기자재에 관한 부속 설명을 하는 수업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는데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아무거나 던져주고 배우라고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자재도 그런 게 선행이 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기자재를 사용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모아놓고 그 기자재를 사용한다는 거는 학생들 수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하려고 했는데 반대쪽에 의견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그것도 수준별로 근데 그런 거는 수준별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해결 방법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솔직히 저희 배운 것 중에 하노이탑 있는데 하노이탑 같은 거 실제로 사용하면 학생들한테 하노이탑을 설명을 하면은 태반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그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반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에게 똑같은 기자재를 지급해서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수준별로 맞춰서 수업을 하면은 꼭 정규 수업이 아니더라도 부총 수업이라서라도 이번에 교사님들 초청되셔서 수업하셨을 때 대부분 그 창의성에 관련된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지적해 주세요. 찬성한 쪽에서. 이건 좀 약간 저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찬성 쪽에 앉아 있는데요. 잘못 앉았어요. 다른 질문인데요. 창의성을 정말로 가르칠 수 있나요? 창의성을 뭐 발달시킨다, 기자재를 활용하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의성을 정말 가르쳐서 키울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가 있나요? 그건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디베이트를 해요. 창의성 자체가 타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50으로 봐요.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천재가 있잖아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UCLA 교수 뭐 타워 같은 사람 천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제 나이 또래거든요. 40대인데 그 친구가 뭐 대수, 뭐 기하 요즘 수학자들도 다 자기 분야만 알거든요. 예를 들어 대수 교수가 기하 학회 가잖아요. 한 개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화나 어떤 그런 인식론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어떻게 창의성 자체부터 정의가 돼야 되겠죠. 뭐가 창의성이냐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왔던 틀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천재처럼 꼭 어떤 거를 막 뭐 예를 들어서 뉴턴이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개발했듯이 꼭 그런 어떤 창의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견해를 찾을 수 있다라면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창의성으로 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수학적인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그러니까 박사학위 학생들이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것도 저는 창의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문제를 새롭게 풀어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분명히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죠. 그렇게 저는 좀 더 폭넓게 창의성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의 논문을 새롭게 써서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라면은 그것도 창의성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꼭 천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풍부한 창의성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너무나 좁은 견해이지 않을까. 그래서 창의성이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100% 학자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디베이트를 하지만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다라면 창의성도 분명히 어느 일정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죠. 네, 또 잠깐 먼저 선들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말하는 전문성이랑 또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랑 이렇게 훈련 가능한가에 대한 걸 좀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저는 창의성이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이제 유연성이란 것과 이제 사고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정교성,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유창성이랑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또 다른 독특한 걸 생각하는 독창성 4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창의성에 대한 페이퍼를 좀 읽었군요. 예. 그래서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유연성, 정교성 이런 몇 가지, 4가지 중에 몇 가지씩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거니까 좀 창의성이 너무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만큼은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창의성이 교육 기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이 지적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하신 분이 창의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즉 교사가 보는 관점에서 창의성이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창의성이라는 게 방금 말 4가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조합이 됐을 때 다 같이 모든 게 발전됐을 때 창의성이라고 그러던데 저 중에서도 이렇게 유연성이나 정교성, 유창성, 독창성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했다. 얘는 여러 가지를 찾아봤구나. 그럼 얘는 유연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얘는 되게 한 군 하나를 되게 많이 파는구나. 얘는 정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시 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창의성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수학 기자재의 특성이 제가 2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 생각을 말을 할 텐데 일단 매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실버동이나 선호이의 탑이다 해서 학생들을 되게 빨아들이는 매력성이 강하다는 실제로 이제 그거를 손으로 느끼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막 수학적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수학을 포기했거나 그런 학생들도 쉽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굉장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판서나 교재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뿌리로 해결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하면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기자재를 이용하면은 다른 조의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중노동을 예를 들자면은 저 학생은 어떻게 만들었고 저 학생은 아까 그 학우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눈사람 모양도 만들고 그런 게 그 학생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다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기도 그거에 모티브를 받아서 새로운 모형을 또 생각해내고 직접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점을 쉽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창의성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는 게 창의성이라면 충분히 제 설명으로 창의성 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파가 너무 힘없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반대파를 지지하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육기자재를 사용하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교육기자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과정과 대상과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귀납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나 수학은 연역적인 사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이론에서 이 서클의 이론을 강조해요. 한마디로 말해 통계학을 배우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통계에 관련된 조그만 것들을 조작을 해봐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해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럼 고등학교 때 대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도 대수적인 개념을 좀 훈련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기하를 잘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하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육기자재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귀납적인 사고만 훈련하게 돼요. 그럼 연역적인 사고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제 질문이에요. 찬성파예요. 과연 연역적인 사고 훈련 없이 갑자기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의 학문은 다 연역적인 사고예요. 그죠? 대부분의 학문이 다 연역적인 사고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초,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을 간다고 가정하고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연역적인 사고를 훈련을 전혀 초,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고 대학 와서 갑자기 연역적인 사고를 했을 때 굉장한 갭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굉장한 디스커넥트 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기납적인 사고만 훈련하는 게 과연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냐 아니면은 스틸 지금처럼 연역적인 사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훈련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제가 이쪽 입장에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찬성 쪽에서 한번 디펜스 해보세요. 그게 만약 해결이 안 된다라면 교육기자재의 수업 활용은 굉장히 제한점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대파에서 지적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면은 교사가 보는 관점에서의 창의성이나 정말 학생들이 정말 훈련될 창의성이나 그리고 수학사에 보면은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많은 발견들을 해요. 이해하겠죠? 예를 들자면은 가기 3등분이 왜 안 되죠? 연역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기 3등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죠? 이해하겠죠? 그리고 어떤 게 컨스트럭션 불가능하다. 대부분 다 연역적인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귀납적인 사고만 훈련시켰을 때 위험성, 연역적인 사고는 과연 어떻게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귀납적인 훈련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함이 없이 구체적인 예가 없이 어떤 내가 연역적인 사고를 해야겠다 그런 주제나 화두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거나 예를 들어 3대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진짜 잘한 각도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어떤 건 되고 어떤 거는 어렵더라 이런 발견이 있으면 아 이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하고 그럼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거를 그동안 발견해왔던 다른 수학적 지식들로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경로 찾기 같은 문제 있잖아요. 초등적인 단계에서는 그걸 직접 경로를 찾아가면서 하죠. 근데 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거는 직접 기납적인 어떤 경험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찾죠. 그 조합 같은 과정, 어떤 수학적 지식의 연역적인 어떤 그거 조합 쓸 때 우리 경우를 세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귀납적 사고만으로 경로수 세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세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은 발전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승범이가 저도 그 도와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 어려운 경로 찾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게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세어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세어보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것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런 고차원의 추상적인 생각을 한번 고려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납적인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쉽게 저희가 말하는 데피니션이나 정리를 생각할 때 그런 기납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런 그 결과물을 한번 도전해 보게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굳이 하나로 정하자면 기납적인 방법, 수학적 기자재가 기납적인 방법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 탑을 가르칠 때 먼저 수업을 들어갈 때 하노이 탑을 가르쳐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화식을 간다면 이제 그거는 기납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먼저 점화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끝낸 뒤에 그것을 하노이 탑을 이용해서 약간 특수화된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또한 설명을 한다면은 저는 그러한 기납적인 기자재를 통해서 기납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결과물이 오히려 또 연역적인 것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컴퓨터와 수학교육 수업을 들으면서 GSP 이용하는 거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동안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직접 입력시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걸 확인을 했잖아요. 막 사인 함수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도 고정점이 있더라, 이등분선은 일정하더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연역적으로만 배웠는데, 그런 GSP를 통해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좀 추상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와닿게 되면은 그거를 또 도구로 조금 더 추상적인 거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굳이 따로따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서로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육 기자재를 통해서 무조건 기납적인 사고만 발전한다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승범이가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잘 디자인을 하면은 연역적인 사고까지, 그러니까 심벌링 매니플레이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심벌하고 커넥션 시켜서 액티비티가 단순하게 액티비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벌하고만 연관시키면 그죠? 연역적인 사고를 훈련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연역적인 사고를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냥 놀이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연역적인 사고까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수학교육자로서 또 교사로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사고의 필요성은 인식하겠죠. 그죠? 근데 과연 그 연역적인 사고를 교육 기자재까지 활용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질문이고 쉽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확실히 기납적으로 배우면 일단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연역적 사고를 하면은 좀 더,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할 때 연역적으로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학을 한다고 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뭐 들은 말 중에 수학의 발전을 이렇게 계속 발전 없이 있다가 한 번 천재가 나타나면 이만큼 뛰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는 머리 나쁜 사람들은 굳이 연역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교사로서 추구하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정해진 만큼의 지식을 부여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을 부여하는 데 비납적 방법이 사용되는 데 대해서 그게 연역적 사고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연역적 사고를 해서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수학을 통해서 그런 걸 이끌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굳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수학에서 연역적인 사고는 그렇게 현실 생활과 또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연관성을 찾아보면 굉장히 연역적인 사고가 많이 사용되고요. 어떤 그 팩트 위에서 그걸 다시 추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논리학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수학자들이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뭐 어떤 걸 발견하고 이런 게 고등학적 사고 그렇게 제한시키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연역적인 사고를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어떤 팩트와 공리들이 있고요. 관련된 사실들이 있고 그 사실들을 통해서 추론한다는 것도 연역적인 사고를 보시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동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역적인 사고를 수학자들이 하는 그 연역적인 사고를 국한시켜버리면 당연히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자꾸 추론해야 될 어떤 사고의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납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연역적인 사고에 더 가까워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연역적인 사고를 바라보면은 좀 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발표를 하시고. 네. 저 반대쪽 의견인데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앉았지? 듣다 보니까 반대가 네. 오늘 창의성 교육을 할 때요. 기자재가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의 그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건데 네. 지금처럼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그 기자재들을 어떻게 다 구입해서 어떻게 창의성 교육에 사용할 것인지 그 재원 마련 이런 거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그 강의 들었었죠? 재원 요즘에 많다고. 어제 강의 들을 때 졸았구나. 어제 강의 들을 때 졸았구나. 아니요 참고로 2014년부터요 그 수학 수업 자체가 그 이제 세팅이 돼요. 자꾸 그걸 이제 교육부에서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학 수업 클래스룸 자체가 셋업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그쪽 수업 그 교실로 가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교육 기자재의 관리도 이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도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자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현실적인 문제는 뭐 단 1, 2년 만에 해결되리라고 저도 보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교과교실제가 이제 실행되고 이제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되다 보면은 충분히 그 현실적인 문제는 앞으로 뭐 한 10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 수도 줄고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수업 시간에? 제 반에 제가 참고로 고3 때 59명이었어요. 저희 반에. 그리고 10개 반이 있었어요. 문과 3반, 이과 7반. 그러니까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30몇 명이 되려고. 지금 근데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30몇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몇 명이었어요, 반에서? 그렇죠.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20몇 명이 줄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제가 볼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훨씬 더 줄리라고 해요, 학생 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치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무튼 대충 정리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요.
여러 가지 그 좋은 지적들 많이 했고요. 감사하고요. 디스커션 시간 아주 유익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뭐 하죠, 이제 우리가? 뭐 마쳤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스토리텔링과 교육 기자재를 마쳤어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표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표상 뭘 활용하겠죠? 테크놀로지를 통한 이제 표상에 대해서 이 시각화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화와 창의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